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혜의 시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바로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작품입니다. 정지용이라는 작가는 정말 현대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고요. 영화 동주에서도 잠깐 이제 등장하는데 윤동주가 굉장히 정지용을 만나서 감개무량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정지용은 193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시인 중에서도 또 어떤 계열이냐면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입니다. 시를 공부할 때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생소하겠지만 꼭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더니즘은 현대적인이라는 의미인데 1930년대 그 당대 이 시대에서는 모더니즘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현대적인 건데 이 모더니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미지즘, 그러니까 감각적인 심상을 굉장히 많이 썼다.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썼다. 그런 것이랑 또 감정에 무엇이 일어나냐? 절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20년대 또는 10년대 같은 시들을 보면은 내가 슬프면 그 슬픔의 감정을 굉장히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더니즘 계열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감정을 어떤 것으로 감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는 대신에 이걸 읽는 누구의 감정? 독자의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설명을 했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다고 아름다움이 되진 않아요. 특히 시 같은 경우는요. 함축과 비유와 운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가 잘 된 수작이 많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이 정지용의 그 작품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시이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시인 유리창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그런 아기들 영상을 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아기들을 낳으면 그 아기 그 귀여운 모습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굉장히 좋아요라던가 댓글도 많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귀여운 자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는다 하면은 그 자식이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 이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좀 했는데 이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이 작품은요. 사실은 먼저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정지용의 그 어린 자식이 죽고 나서 이 아버지 정지용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유리창을 보는 그런 시라는 거를 먼저 배경 지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 시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행을 볼게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떻게 된다? 어른거린다. 이 상황 한번 볼게요. 화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화자 앞에 뭐가 있다? 유리가 있다. 그러니까 유리, 창이 있는 거죠. 시의 제목. 근데 여기에 뭔가 이 차고 슬픈 것이 어떻게 어른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차고 슬픈 것이라는 이 구절에 한번 집중을 해주실래요? 차다는 거는 어떤 감각? 촉각적인 감각이죠. 슬프다는 건 뭐예요? sad. 이거는 정서예요. 근데 차갑고 슬프다? 이거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감각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감각과 정서가 함께 나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대조되는 분위기나 전경이 나오냐? 이거는 일부러 감정의 그런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내 감정이 차고 슬프다는 것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난 정말 슬퍼 이렇게만 표현하기보다는 차갑고 슬프다 이러면은 약간 마음에서 서늘하고 냉랭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감정을 대비되는 두 가지를 위치해 놨다. 그래서 이 대할 대
자리 위자 해가지고 감정의 대입법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의 대입법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이 표현에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나타내고 있다가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문학 교과서라던가 참고서라던가 수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감정의 대입법은 두 가지의 그 어울리지 않는 감각이라던가 감정이 같이 나와서 어울릴 때, 이거는 화자의 그런 감정을 뭐 하기 위해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럿이 붙어서서, 좀 겸용쩍고 부끄럽게 붙어서서 입김을 어떻게 한다? 흐리운다. 자, 이 입김을 흐리우는 사람은 누구? 바로 화자인 거죠. 유리창을 보고 이렇게 입김을 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라고 나오는데, 이 유리창에 내가 입김을 흐리우니까 뭐가? 이런 길들이 어떻게 돼? 날개를 파닥거리는 모습으로 뭐야? 시각화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 날개를 가진 동물이 뭔가요? 새예요. 여기 맨 마지막 행에 보면 새라는 게 한 번 더 나오는데, 사실은 이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가고 있는 이 대상은 뭐다? 자신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죽은 아이의 영상을 보려고 유리창에 기대서서 입김으로 하하고 그 입김이 파닥거린 것처럼 멀어지잖아요. 입김은 하하고 다시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내 마음속에선 보이는데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같은 그런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들이 죽어서 슬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 또 그 전에 말했던 감정의 대입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이거는 화자가 행위인데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나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지워놓고 또 하셔서 아들의 그 날개가 파닥거리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아들이 너무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안타까움의 정서 이렇게 나타난 거야.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건 뭐냐면 이 새까만 밤이라는 건 사실 이 유리창에서 아들은 새 형체로 날아가고 있잖아. 그걸 입김을 불었다 지우고 불었다 지운 것처럼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화자 나가 있는 곳은 뭐다? 현실 세계. 그러니까 삶 속이지만 아들의 세계는 뭐예요? 이 유리창 건너의 아들의 세계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새까만 밤은 여기서 죽음을 상징한다고 봐도 됩니다.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건 뭐 죽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밀려오는 상황.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하죠. 내가 유리창으로 날아가는 새를 보고 있어. 근데 그 밖에는 깜깜한 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이 있는데 별이 물을 먹었대. 잘 생각해 봐보세요. 별 자체가 정말 이렇게 물을 먹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별을 보고 있는 내 눈동자에 눈물이 흐르면 별도 어떻게 된다? 물 먹은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내가 슬퍼하는 건데, 엉엉 우는 격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절제하고 있다는 거. 내 슬픔을 절제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는 그런 혹시 명대사라던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들은 저 멀리 날아간 새이기도 하지만 뭐다? 또 별로 죽어서 형상화됐다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별을 보는데 이 별이 꼭 아들의 별인 것 같아. 아들이 죽어서 별이 된 것 같아. 그것이 뭐처럼? 보석처럼 박히는 거죠. 이 별이 보석은 반짝반짝하잖아요. 별 자체가 반짝반짝한데 이제 물기까지 있으니까 아름답게 이제 보석처럼 박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밤에 홀로, 왜? 아들이 없으니까 유리를 닦는 것은, 자, 아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나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행동이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느낌표가 딱 쳐줘야 돼요.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사실 너무 많은 이제 예시나 수험서에서 나와서 이게 지금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외로운 거랑 황홀한 거랑은 다르거든요. 외로운 거는 사실 뭐냐면 부정적이에요. 황홀한 건 뭐냐면 긍정적 정서예요. 근데 외롭고 황홀한 심사로 나는 있다. 이거는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밤에 혼자 유리를 닦고 있는데 지금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죠. 아들이 없어서 너무 슬퍼. 근데 내 아들이 죽고 되어버린 별을 보니까 이걸 보니까 내 아들 같아서 황홀한 감정이 드는 거야. 이런 거는 굉장히 모순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 별이 아름답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별도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어. 이런 것 또한 뭐다? 모순법이고 역설적 표현으로 감정이 역설적으로 나타나니까 모순 형용이라고도 하고요. 이것 역시 감정의 뭐다? 대입법이다. 아까 배웠던 것이 2번 나옵니다. 여기 차고 슬픈 것 하나, 차다는 것과 슬픈 것이 같이 나와서 대입법이고,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롭고 황홀하던 것이 같이 나와서 대입법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고훈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들이 약간 폐병 같은 걸로 죽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면 영탄이라고 했어요. 너는, 아들은 뭐처럼, 산새처럼 어떻게 됐다? 날아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시를 설명을 다 했는데, 사실,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는 한 번 이렇게 쭉 내리면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감정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자는요, 상황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 화자는 여기서 뭐를 매개로? 유리창을 매개로 별이 되어버리거나 또는 새처럼 날아가 버린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 아들을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유리창의 기능. 이 시적 대상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 유리창은 내가 누구를 볼 수 있는? 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들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매개물이 돼요. 매개물이라는 건 이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는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 유리창은 우리가 뭐 단열을 한다 해가지고 집에도 유리창이 있으면은 바람이라던가 뭐 밖에서 오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2번째는 단절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매개와 단절은 사실은 굉장히 상충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2가지 개념을 누가 다 한다? 유리창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유리창을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중적이다. 자,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고요. 분명 이 시를 이렇게 배우고 나면 문제풀이를 좀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용이 굉장히 많은 표현 기법을 통해서 이 유리창을 썼기 때문에 이 유리창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로도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시로도 자주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